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대만 참여불교의 교리와 실천입니다. 금방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중앙승가대학교 포교사역과에 재직 중인데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학교에 있는지. 제가 이제 1990년대 초반에 대만을 처음으로 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대만의 그 불광선사 자제공덕회, 자제정사, 그 다음에 또 법고선사, 중대선사, 이런 그 대만의 현대화된 4대 종문이라고 하는 그런 사찰과 또 자항당을 비롯해가지고 뭐 화엄정 사찰 등을 비롯해서 그 전통 대만 불교 사찰들을 주기적으로 관찰했어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최근까지 여러 번 이제 다녀왔고, 또 과거에 불광연구원에서 주최해가지고 그 대만 불교의 성공 사례와 그 성공 요인이 뭔지 이제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연구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거의 뭐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가서 이제 방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래서 이 책을 냈습니다. 그게 이제 대만 불교 성공 요인 5가지라고 하는 성공 코드 5가지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책을 내서 간행을 한 바가 있는데, 대만 불교는 한국 불교와 비교했을 때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 불교는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해가지고 36년간 일제 강점기가 있었어요. 요즘 일본과의 그 무역 마찰이 심화돼 가지고 매우 국민적 정서도 안 좋고 감정도 안 좋은데, 그게 1910년부터 시작이 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 1910년부터 36년 동안 일본은 우리나라에 500개의 사찰을 지었어요. 500개. 그래서 일본에서 자재를 갖다가 일본의 사찰의 그런 그 전통대로 똑같이 지은 게 500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500개의 그 일제시대 때 창건한 사찰 중에서 사찰의 그 사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전통이 유지가 되면서도 우리 이제 이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이 이제 주석하시고 대한불교 조계종단의 공찰로 등록이 돼서 운영되는 사찰이 500개 중에 아쉽게도 딱 1개 있습니다. 1개. 그 1개가 어디냐면 군산 동국사라고 하는 절이에요. 군산 동국사. 그래서 동국사. 예. 외색풍이 좀 있더라고요. 외색풍이 아니라 외색 그대로 있죠. 예. 근데 안에 부처님만 우리 부처님이고 집이나 모양은 그대로. 그게 그 일본의 사찰을 제가 다녀보니까 일본 사찰의 전통과 문화가 그대로 건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 기능이나 사찰 기능이 그 일본 사찰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면 그 모델하우스로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찰이 500개가 만들어졌는데 그 500개의 사찰은 일본의 주요 종파들이 나눠서 만들었어요. 나눠서. 한 종파가 만든 게 아니고 여러 종파들이 나눠서 만들었는데 그 사찰 창건에 필요한 목재나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각 종파들이 다 가지고 와서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네 전통대로. 경주에 갔더니 일본식 그 사찰이 그 관광센터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똑같은 모양으로 남아 있는데 관광센터예요. 그래가지고 울타리가 쳐져 있고 뭐 별로 기능은 못하고 있어서 아쉽지만 그것도 사실은 우리 불교계가 인수해서 이 사찰 기능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거든요. 일제시대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 불교 현대 그 발전 과정에서 근대 이후 현대까지의 발전 과정에서 일본 불교가 끼친 영향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어디서 있었냐면 대만도 있었습니다. 대만은 식민지를 일본 식민지를 50년 했어요. 우리 36년보다 길어요. 그리고 대만에는 일본의 사찰이 몇 개가 지어졌냐면 50개가 지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사찰의 10분의 1이 이 대만에 지어졌어요. 똑같은 형태로. 예. 그리고 일본이 우리를 강점하면서 이 한국 불교도 외색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더불어 대만 불교도 거의 외색화시켰어요. 예, 대만 불교를. 그런데 이 한국 불교와 대만 불교가 일본 불교, 외색 불교의 잔재를 해소하고 척결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예, 방식이 달랐어요. 우리는 그 외색 불교 척결하기 위해서 가사를 불태웠고, 외색 불교를 담은 가사를 불태웠고, 또 일본의 영향을 받은 그 스님들이 거주하는 사찰들을 강제로 뺏었어요. 강제로. 그래서 그게 조태분규의 씨앗이 된 거죠. 그 외색불교 척결하는 과정에서 그런 좀 그 강압적 수단들이 작용이 됐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됐어요.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그 조태분교, 물론 뭐 외색불교 척결 이후에 또 그 조태분교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 안 남았지만, 그러나 그게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 역사적 이 해결되지 못한 유습들이 한국 불교는 아직도 이제 남아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더 제대로 인식하면서 한국 불교를 봐야 되고, 근데 왜 그러면 대만 불교 얘기하면서 한국 불교 얘기할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대만 불교는 이걸 해결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해결 방식이. 그래서 대만 불교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외색 불교가 척결이 됐습니다. 제도적으로. 근데 우리는 제도적으로 되지 못하고 이게 인위적으로, 그리고 각 축을 통해서, 각 축과 경쟁을 통해서, 또는 그게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도 제대로 해소가 안 된 면이 많지만 대만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다. 이제 대만 불교가 좀 궁금해지죠? 궁금증을 유발시키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대만 불교의 상징이라고 하면, 대만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대만 불교를 하나로 이리적으로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불교도 이렇다, 일본 불교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 불교도 그 조그만 종파들을 다 세면요, 270개가 넘어요. 일본 불교 종파 사전이 있습니다. 일본 불교 종파 사전.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 그거를 보면 별의별 종교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불교는 크게 7개 종파가 있습니다. 크게 7개 종파. 그걸 둘로 나누면 반야심경을 하는 종파, 안 하는 종파. 7개 종파 중에서 5개 종파는 반야심경을 합니다. 2개 종파는 반야심경 안 해요. 오늘 와보니까 평불업이 반야심경 안 하더라고. 안 하죠? 계속 안 합니까? 합니까? 하는데 오늘 뺀 거죠? 아니,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본 불교는 2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반야심경을 하는 종파, 안 하는 종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반야심경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뭐 해도 되는데, 안 하는 사람을 위해서 안 한다는 거야. 안 하는 사람을 위해서 안 한다는 거야.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다 보면 안 하는 사람이 소외될 수 있다. 그 얘기 틀린 건 아니다. 어쨌든 반야심경을 하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여튼 그 일본 불교도 이리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크게 7부류의 종파가 있고, 그것을 세분화하면 270, 80개 이상 벌어지니까. 한국 불교도 대한불교 조계종만 있는 게 아니고, 종단협의회 26개가 있고,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조사한 것 중에서 그 문화관광부에 등록한 그 이 불교 종교단체
103개가 있고 그거 말고도 그 등록되지 않은 그런데 이름은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걸 다 합치면 200여 개가 넘는 우리 한국 불교도 다양한 패러다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일본 불교도 다양한 패러다임을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대만 불교도 이의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대만 불교도 패러다임이 다양하다. 그런데 그 대만 불교의 패러다임을 이제 크게 둘로 나누면 전통 불교 패러다임과 현대 불교 패러다임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이는 붓다 기념관, 불광산사에 있는 붓다 기념관은 대만 불교 이 현대적 패러다임을 수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찰의 이 종교적 상징물입니다. 저거 짓기 전에 막 터 닦을 때 제가 갔었어요. 대만을. 그래서 제가 터 닦을 때 둘러보고 그 대만 그 불광산사 이제 그 주지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대만이 땅도 좁고 사람은 많고 인구 밀도가 세계 3위라고 하는데 저렇게 붓다 기념관 10만 평이 넘는 어마어마한 여기 있잖아요. 저렇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게 저 공원을 붓다 기념관을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존의 불광산사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더구나 이렇게 그거만큼 큰 시설을 또 이렇게 돈을 들여서 짓는 것이 타당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도발적 질문이죠. 그랬더니 그 주지 스님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붓다 기념관은 대만에 있는 대만 내의 불자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 불교를 마음의 고향으로 담고 있는 전 세계의 불자들이 진실로 자신의 고향으로 여길 수 있는 그리고 자랑할 만하고 와서 보면 저절로 교리가 공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념관으로 만드는 것이니 너무 작은 눈으로 봐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을 해요. 우리 본사들 건물 너무 많이 짓는다. 신도는 줄어드는데 저 건물이 뭐 필요할까? 이렇게 비난하는 분들도 있어요.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관점의 차이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대작 불사에 대한 이제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중국 대륙으로 가서 보니까 이 중국 대륙은 이 지금 붓다 기념관은 아주 그냥 소소한 정원 수준이지, 뭐 더 어마무시하게 크게 짓고 있는 것을 보면서 뭐 큰 나라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들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가 뭘까를 한번 읽어보는 그런 노력은 우리가 해볼 필요는 있다.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관점의 차이니까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이 붓다 기념관은 대만 현대불교 패러다임을 총정리한 새로운 형태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은 이런 기념관을 짓는 불광산사와 같은 신흥 사대종문의 저력이 이 대만 불교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접 한번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만의 그런 환경적인 그 인구 사회학적 환경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대만은 본래 토착 주민들이 사는 조그만 섬이었어요. 근데 14세기에 복건성에 편입됩니다. 한 지방으로. 넓이는 뭐 36,000 평방킬로미터고 인구는 2,400만 정도 됩니다. 타이완인이 84%, 본토인, 이주자가 14%, 그 다음에 원주민 2%. 본래는 원주민들이 주인이었어요. 14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원주민들이 그냥 오손도손 사는 섬이었는데 중국에서 본토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건 왕조가 바뀐다거나 권력의 변화가 있다거나 그러면
그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대만 섬으로 숨어들거나 이주하거나 뭐 이래서 대만의 인구가 자꾸 유입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타이완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84%에 해당되는 저분들은 13세기, 14세기부터 본토에서 대만에 이주해가지고 자리를 잡은 분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이전에 있던 분들은 원주민에 속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본토인 14%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대만의 그 1949년 장개석 중화민국이죠. 중화민국을 건설할 때 그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에게 패해서 넘어올 때 그때 같이 온 사람들 숫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1944, 5년 이후에 중국 본토에서 대만으로 넘어온 사람들을 이제 본토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인구가 한 14%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만의 불교 인구는 얼마나 될까? 그 대만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 꼭 알아야 돼요. 예, 그거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교 인구 그러면은 그 기준이 있어요. 사찰의 신도.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만 분들은 불교다 또는 토착 종교다에 대한 구분이 애매모호해요. 애매모호해가지고 이분을 어떻게 토착 종교로 구분해야 될지 불자로 구분해야 될지 이 기준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에도 다양한 종교 단체가 있는데 순수 불교 단체도 있고 순수 불교 단체, 정통 순수 불교 단체, 현대적 순수 불교 단체 그런 불교 단체도 있지만 또 그런 전통 종교 우리로 얘기하면 무속과 같은 전통 종교와 습합된 불교 단체도 또 있는 거예요. 하여간 뭐 다양한데 불교적 정서가 있거나 불자라고 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따지면 거의 93% 된다. 근데 그 별 의미가 없다. 왜 이게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적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이 얼마냐 이거 조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조사도 안 하고 다만 이제 불교적인 그 그늘 속에서 절에도 가고 뭐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는 사람 다 합치면 93% 정도 된다. 다른 종교는 한 4.5%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또 대만 불교가 가지고 있는 포용력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대만 불교의 정체성이 뭐냐, 뭐가 대만 불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설명하기 어려운 좀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교는 불자냐 아니냐를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는 경향이 있고 한국 불교도 뭐 그런 경향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제 그 종단 체제가 갖추어지고 신도 교육이나 신도증 뭐 이런 것을 주다 보니 종단적 정체성이 있거나 뭐 사찰의 제적 사찰의 신도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지. 그 전에는 불교는 그렇게 나누진 않았어요. 근데 이런 점을 이제 고려해서 대만의 불교 인구는 몇 프로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불교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숫자를 다 합치면 90% 넘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고, 어떤 49년에 장개석 이제 그 패퇴해서 중화민국을 건설하면서 그런 이름으로 가다가 이제 미국이 그 중공이죠 과거에는 그리고 중국 대륙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이제 중화민국을 호칭을 타이완으로 바꿔버렸죠. 그러면서 이 타이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그 세계적으로 그 활동하는데 이제 이것은 그 정치적으로 국제 정치적 상황에서 형성된 거니까 차치하고요. 대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대만도 이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 포르투갈과는 교류를 했지만 네덜란드의 식민지도 됐었다. 그리고 또 청나라 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지배를 받았는데 그때 대만의 왕국이 정성공이라는 사람이 왕국을 건설해가지고 한 20여 년 이렇게 유지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나라가 들어서면서 토벌당하면서 다 이제 소멸이 되고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895년에서 1945년까지 약 50년간 일본의 식민지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만에 가면은 일본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일본말을 하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그 한국하고 대만하고의 그런 그런 성격을 좀 뭐 일본 식민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성격을 비교해 본다면 대만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반감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게 좀 희한해. 반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일제 식민지 강점기에서 반감이 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좀 대립각을 세우고, 하여간 뭐 축구 대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되고, 예. 또 다른 경기라고 해도 붙으면 우리는 이겨야 되는 그런 경쟁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대만은 일본 강점기를 50년 경험했는데도 반일 감정이 좀 완화되어 있고, 우리는 왜 조금 짧게, 거기보다는 좀 짧은데 더 강하게 반일 감정이 형성됐느냐? 이것은 뭐 이런 사회, 또 그 속에서 한 이 일본의 침략 이 방법과 또 통치 방법에서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대만에 이제 불교가 전파된 건 언제적이냐? 이거 뭐 근거가 좀 불확실합니다만은 17세기에 그 죽게사라는 절이 최초로 건립되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만 분들은. 그리고 용화 미탐이 1662년. 그러니까 1600년대 초에, 17세기니까 1600년대 초에 죽게사라는 절이 건립된 이후에 이제 사차 이렇게 건립이 돼서 나오는데, 1748년에 제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불교 유사 단체입니다. 불교 유사 단체. 근데 이 제교가 뭐하고 유사하냐면 일본에서 들어온 외색 불교하고 이 제교가 유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운제교라고도 합니다. 일본 쪽에서 들어온 운제교. 여기는 제교. 근데 제교라고 하는 단체가 이제 대만에 굉장히 널리 확산됐는데, 저게 이 사교 단체로 규정이 돼요. 근데 뭐 제교, 운제교 이게 사실은 일본 불교와 굉장히 흡사성이 유사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게 굉장히 크게 기능을 발휘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하튼 1915년에 일본이 이제 종교조사를 실시하면서 그 대만 불교를 외색화시키기 위해서 남영불교회라는 단체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여 개의 사찰을 지어가면서, 그리고 그 운제교라고 하는 이 대만 불교와 이미 가지고 있는 전통적 공통점과 일본 불교의 공통점을 잘 습합해가지고 이제 대만 불교에 일본 불교가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외색 불교를 정리할 때 요게 제일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1938년에 사묘정리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면서 외색 불교가 유입이 돼서 이제 일본식의 그 불교 문화가 막 들어오고, 또 그 스님들도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교류도 활발해지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대만 불교에도 일본 불교의 잔재가 굉장히 남아 있었다. 그런데 1945년에 독립을 하면서 대만성 불교회라고 하는 이제 단체를 만듭니다. 이 대만성 불교회는 이제 중국 불교회와 연결이 돼 있어요. 중국 불교회를 상해에서부터 만들어가지고 중국 대륙으로 확산시켜 가는데 대만성 불교회도 그때 조직이 됩니다. 1949년에 중국 불교회가 재건됐다는 얘기는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거기에 계시던 큰 스님들 중에 일부가 대만으로 이제 유입이 돼요.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오면서 중국에 있던 불교회가 대만에 와서 다시 자리를 잡게 되죠. 근데 그 중국 불교회가 건립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대만 불교가 이 불교가 아닌 것, 불교인 것, 불교가 아닌 것도 아닌 아주 얄궂은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53년에 그 백성 스님, 바이성, 중국말 바이성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바이성 스님이 7조 규정을 제정을 합니다. 이 7조 규정이라고 하는 게 가장 1번이 뭐냐면, 대만의 스님은 식욕, 취처를 금한다. 고기 안 먹고.
그 다음에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식욕지처를 금한다. 그래서 근데 이거 식욕지처를 금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스님들은 그 절 이외에선 머무르지 않는다. 사가에 머무르지 않는다. 예, 이런 그러니까 또 그 유흥시설이나 뭐 호텔이나 이런 그런 그 민가에 정지하지 않는다. 뭐 이런 규정이 7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취처식욕 금지예요. 취처식욕. 그러니까 중국 그 대만 불교는 철저하게 독신 비구 승가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걸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불교는 지금 일본 불교 전체의 95%가 결혼을 해요. 일본 불교는. 그 절이 일본의 절이 큰 절, 규모화된 절이 약 8만 개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8만 개. 작은 절은 빼고 포교당 같은 거 빼고 이게 그 납골묘를 갖추고 사격을 갖춘 절이 일본에 8만 개 정도 돼요. 많아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6만 5천 개인데 뭐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95%가 결혼을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5%가 독신 비구승이 계셔요. 일본에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불교 우스워. 그 수행자도 없는 것 같고 이런데 그게 일본 불교의 5%가 비구 스님이라고 해도 그 일본의 스님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일본의 스님이? 그 일본의 스님이 이제 둘로 나눠집니다. 승법을 수하고 사찰의 주지로 계시는 스님과 승적 있고 스님인데 머리를 기르고 양복을 입고 밖에서 직장을 갖고 있는 스님. 예. 여러 유형이 있어요, 그게. 예.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그냥 절에서 이게 신도를 제접하는 주지 스님이 있고 자격은 갖추고 스님인데 나는 좀 직장 생활 할래. 이래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스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죠. 예. 얼마나 되는지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제가 일본의 스님들이 한 24만 명 정도로 추산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일본의 어느 학자가 일본의 스님이 24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한국의 김모 교수가 얘기했다라고 논문에 썼더라고요. 실제로, 예, 실제로 썼어요. 왜 이래? 내가 그래서 논문 그거 왜 별세번 있잖아요. 그걸 받아보고. 아니, 그분이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날 취재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논문에 썼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썼냐 그랬더니 자기도 일본에 절이 몇 개인지 스님이 몇 명인지 세보지도 않고 그런 통계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통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른다. 그런데 일본에 절이 몇 개냐, 스님이 몇 명이냐 이렇게 자꾸 물으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하냐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절이 몇 개인지 스님이 몇 명인지는 자기네 종파 빼곤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종파가 240여 개까지 된다고 하니 그걸 어떻게 셀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만들어졌다 없어졌다고 하니까 예. 이따가 강의 끝나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일본이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본 불교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가 24만 명 중에 5%라고 하면 몇 명이에요? 예, 12,000명이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대한불교 조계종 전체 스님보다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일본 불교의 95% 스님들이 그 취처식욕을 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뭐 대처승 이렇게 부를지 모를라도 일본에서 순수하게 열심히 수행하는 스님들 수가 5% 되는 건데 그 숫자가 대한불교 조계종의 숫자보다 많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 이게 그래서 일본 불교를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지 마라. 거기도 많은 분들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바이샹 스님이 7조 규정 중에서 첫 번째 취처 식욕을 금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스님들이 지켜야 되잖아요.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샹 스님이
스스로 자기가 정한 계를 아주 공식 석상에서 선포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서계로 계를 받았어요. 스스로. 구족계는 이미 받은 상태에서 대만 불교를 해서 새로 이 칠조 규정을 정하고 자기가 받고 그리고 자기 제자들에게 계를 또 줬어요. 그러면서 이 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스님이 아니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면 다 그 어른 스님 말 한마디에 다 지켰을까요? 지금 아까 제교, 운제교 같은 일본 불교의 잔재들이 계속 남아가지고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근데 저 바이성 스님이나 이런 그 우리 자항당의 자항대사 같은 분, 그 다음에 뭐 태허, 인수 이런 분들은 다 중국 대륙에서 넘어온 스님들이거든요. 근데 이 스님들이 대만에 왔는데 설 자리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갈 절이 없는 거예요. 다 사람들 차지하고 있고 뭐 그 일본 스님들부터 해가지고 독립이 됐는데도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천대받고 뭐 심지어는 그 본토에 뭐 그 간첩이다, 스파이다 이렇게 막 그 폄훼받고 비난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스님들이 굉장히 난감했죠. 본토에서 오신 큰 스님들이 그런데 이제 저 바이정 스님이 스스로 계를 써하고 제자들에게 주고 그러면서 하신 게 뭐냐면 장개석 청통하고 협상을 합니다. 대만의 종교 관련 규정에 스님이란 취처식욕을 하지 않는 자, 청정한 계율을 지키는 비구만 스님이다 라고 넣어달라요. 근데 장개석 청통은 아시다시피 기독교인입니다. 그쪽. 네. 그러니까 잘 모르죠? 네, 잘 모르잖아요.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상태야. 이러든 저러든 근데 어른 스님이 와가지고 자기 존경하는 어른 스님이 와가지고 좀 이건 넣어달라 이러니까 법에다 넣어버렸어요. 아시겠습니까? 법에다 넣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취처식욕을 하면 그분은 스님이 아니 승적을 안 줘요. 네, 승적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만에서 그 대처승으로 계시던 그리고 이제 그 일본 불교 전통 속에서 살았던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절로 도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 일본 불교가 지은 50개 사찰이 당연히 누가 살기 시작하겠어요, 이제? 절은 스님이 살아야 되는데 스님이 아닌 사람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스님이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이 스님이 아니에요? 이제 답이 나왔죠? 그러니까 50개 사찰을 강목 들고 가서 뺏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못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대만의 신도들, 불자들도 스님은 저 바이성 같은 스님이 스님이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대만의 불자들도 이거 스님들한테 고기 드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대만도 또 그런 그 채식 문화가 또 발전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식욕을 대체할 수 있는 음식 문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콩요리입니다. 콩요리. 그래서 대만에 가면은 이제 소식이라고 해서 야채 소자를 쓰는 소식이 있어요. 근데 그 소식에 부족한 단백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콩요리입니다. 그래서 그 콩으로 우리나라도 요즘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 콩고기. 인조고기라고 하는 콩고기를 먹기 시작하는데 그 콩고기가 이제 그 콩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또 맛과 모양을 뭐 우리 갈비, 통닭 뭐 이렇게 아주 흉내를 내 가지고 굉장히 고급 음식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들이 이제 꼭 식욕을 안 해도 이제 이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음식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